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서 이제 창업 이유,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 앞으로 두 정도의 어떤 주제로는 이제 창업팀을 어떻게 빌딩하는지와 그 다음에 이제 펀딩, 그렇죠. 펀딩을 어떻게 하는지 이 두 가지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또 창업하면서 저희 투자했던 투자사분께 들었는데, 많이들 그래요. 창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아니면 또 이제 창업을 한 회사의 이렇게 팀에 이렇게 투자하는 회사 관점에서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뭐 투자를 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세 가지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게 있고요. 일단 비전은 다 있어야 됩니다. 비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투자사들도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이제 추상적이면 그 회사가 어떤 문제, 고객의 어떤 페인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의 솔루션이 뭔지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팀을 봅니다. 창업팀을 보고요. 창업팀을 본다는 거는 그 창업팀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을 익스큐션, 그러니까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겠죠. 이제 그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돈이 따라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팀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항목이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창업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다 존재를 해야 되는데, 뭐 그분이 인사이트 있었던 얘기는 그러게요. 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정말 뭐 진실되고 진짜면 나머지 두 개는 따라온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돈이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진심인 돈이 있으면 당연히 비전 있는 창업팀을 찾아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냥 아직 돈이 없어요. 무일푼에 지금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는 비전입니다. 즉 비전이 있으면 여러분은 창업팀을 일단 영입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비전이 있고 실행력 있는 창업팀을 영입을 하게 되면 맞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펀딩이 따라오겠죠. 이제 그런 이제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창업팀을 만드는지, 창업팀 빌딩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보드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창업팀, 그러니까 회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멤버들이라고 하게 되면 보드 멤버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물론 이제 조직이 많이 커지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직원들이 많이 뽑히게 되긴 하지만 처음 회사를 시작을 할 때는 그렇죠. 임원으로서 아니면 C레벨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봐요. 그리고 초기 팀들은 그런 보드 멤버들의 역량을 보게 됩니다. 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비전이 금융 성공 투자 기회 대중화 뭐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저희의 금융 백그라운드라든가 뭐 기술 백그라운드 뭐 아니면 임원들의 그런 역할들이 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쿼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니던 회사가 지금 있을 거고 뭐 학생이라고 하게 되면 다니는 학교에 뭐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긴 하겠는데 보통 보게 되면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이나 그런 뭐 사회에서 그렇죠. 그런 뭐 초기 창업팀이나 비전이나 그런 이야기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팀들을 영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그건 너무나 뻔한 얘기여서 그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조금 주제를 조금 바꿔서 좀 새로운 앵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이런 내용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창업이라고 하는 실제 야생에 나와보게 돼서 뭐 10년 가까운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배우고 결국에는 깊이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아직 뭐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학생이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리처드 도킨스가 지은 이 책,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뭐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중학교 때 그냥 청소년기 때 이 책을 너무나 추천을 받아서 그때 한번 도서관에 가서 한번 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책을 펴고서 한 30페이지 읽고 덮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도 좀 어렵기도 하고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다음에 책 제목도 좀 그때 당시에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이기적이라는 거야? 뭐 이래서 그랬는데, 근데 이 책을 창업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고 길이 좀 안 보일 때 우연히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아니 놀라웠었어요. 그때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한 번에 쫙 읽게 됐는데 그 내용들 중에 특히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흡혈박쥐 얘기가 나와요. 흡혈박쥐가 여기 보면은 그 헝그리 배시라 해가지고 배고픈 친구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미 뭐 배부른 친구가 있어요. 흡혈박쥐는 주된 음식이 아마 동물들의 피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림이 무섭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자연에서 관찰이 됩니다. 아니 자기가 먹고 배불릴 것도 모자라서 이미 피를 많이 먹어서 배부른 녀석이 굶주린 그 박쥐한테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예, 나눠주는 게 실제 이제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이런 그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그 동물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이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굉장히 명확한 그 이제 설명을 해주죠. 예, 유전자 관점에서 그걸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실 이 행동만 놓고 보면은 물론 흡혈이라고 하는 행위가 좀 무섭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러긴 하겠지만 이 박쥐 계열은 저 인간과 동일합니다. 같은 포유류 계열이고요. 실제 그 진화론을 여러분이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유전자의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에도 그대로 그 일관되게 통용되는 뭐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뭐 바라볼 수 있는지 그거를 인간의 행동에 빗대어서 바라볼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팀 빌딩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와 관련해서 좀 좁혀서 그 얘기를 드리면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두 가지 행동들을 특별히 더 많이 언급을 합니다. 수많은 영화에서도 이런 소재가 나와요. 한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는 프로소셜이라는 그쵸 친사회적인 어떤 행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영화 소재에서는 빌런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엔타이 소셜,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그 부류가 있습니다. 늘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대비를 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실제 재밌는 거는 자연계에서는 그래요. 이 책을 깊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연계에서는 이런 행동들만 놓고 보면 흡혈박쥐는 모두 다 이렇게 이렇게 배부른 박쥐가 헝그리한 백쥐를 하면서 아름답게 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행동만 놓고 보면.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고 그 이기적인 유전자 책을 놓고 보면은 진화적인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제목을 그렇게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성에 관련된 경향이 어떤 확률적인 분포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책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자기의 그 피를 나눠주는 아니면 자기의 어떤 에너지와 시간을 이렇게 나눠주는 프로소셜한 그런 그 텐던시를 가지는 기질을 가진 부류가 있고요. 그것들이 동물뿐만 아니라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찰이 되고요. 반대로 엔타이 소셜은 이제 자기의 이득만 취하는 겁니다. 그렇죠? 뺏기만 하거나 자기의 이득만 취하는 그런 기질들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뭐 이렇게 아름다운 프로소셜만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고요. 굉장히 높은 비율로 거의 프로소셜 기질과 거의 같은 비율일 거예요. 엔타이 소셜이라고 하는 반사회적인 그런 기질도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두 개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 책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건데 거기에서 진화적인 안정 전략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그 기질이 그럴 건데 뭐 나한테 잘 해준 놈,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는 다음에 나도 신뢰하고 뭐 나한테 뭐 배신 때리거나 엔타이 소셜로 행동했다는 애는 뭐 쳐낸다.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비율로 가지고 있고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소셜 텐던시 자체가 확률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정답이라거나 특정한 사람이 뭐 기질이 강하다거나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그게 놀라운 건데 이게 왜 팀빌딩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질에 대한 그 확률이 이해가 중요하냐면 맞습니다. 여러분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그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익스큐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펀딩을 받으려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엔 그걸 현실화 만들려 하더라도 그 창업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혼자 하는 일은 그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혼자 하는 건 개인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반드시 팀 빌딩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을 팀 빌딩하는 그 관점이 단순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능력치라든가 뭐 커리어라든가 그런 거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이제 패착을 가졌었는데 실패를 했었었는데 바로 요 확률 그 분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여러분이 기술자예요. 예를 들어 기술자니까 프로덕트를 잘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뭐 영업을 하고 뭐 대중한테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그러려고 하게 되면 전혀 다른 그 부류 쪽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능력만 놓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놀라운 얘기는 그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이런 아름다운 세상만 있으면야 뭐 다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엔타이 소셜이라고 하는 성향의 기질의 사람들은 본인의 기질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숨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팀빌딩 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네 기질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당연히 그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엔타이 소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괜찮다가 이제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거는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 걸러내지 못하면은 일단 팀으로 소속이 되면 분명한 거는 이 엔타이 소셜들이 본인들의 기질이 드러날 때 팀이 힘이 약해집니다. 예, 뭐 와해가 되거나 여러 가지 싸움이 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창업 비전을 현실화하는 그 일만 그 시간과 노력을 쓰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은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엔타이 소셜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그림에서도 이렇게 드러나죠. 이분들의 특징은 공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성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팀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죠. 이렇게 여기 보는 것처럼 서로의 능력을 협력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를 내서 조직의 힘을 키우는 목적이 있어요. 팀을 만드는 이유는. 그런데 여기 엔타이 소셜의 기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뭐 잔머리가 좋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 능력이 조금 있는 것도 같다거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이런 기질이 팀 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팀 전체의 힘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에 해놨죠. 팀빌딩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확률적으로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런 형태 기질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런 기질이 발견이 되는 것 같다. 팀 빌딩 과정에서 발견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팀 내에서 제거하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미리 뽑기 전부터 그걸 걸러낼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경험상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걸 숨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처음에는 숨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HR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직 자체는 그게 많이 경직되어 있는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어요. 인사 문제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에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팀을 만들면 왼쪽 같은 모습을 원할 거예요. 그렇죠? 서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있으면은 함께 큰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바랄 건데 실제로는 이런 형태의 그림은 현실에서 잘 안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걸 잘 만들어내면 그건 정말 리더십이 있는 거거나 팀이 정말 잘 빌딩이 된 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 분란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스타트업에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팀 빌딩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단순한 커리어라든가 뭐 짧은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일 창업자이고 파운더라고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역량은 판단이나 분별의 역량은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이 파운더까지는 아니고 창업팀에 조인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창업팀의 포인트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회사나 비전이 중요할 거예요. 당연히 그 비전에 대해서 동하는 것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전을 믿는다는 행위 자체도 엔타이 소셜들한테는 거짓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팀을 본다고 했을 때 그 팀이 정말 그걸 실행할 능력이 가지고 있냐 아니면은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온전히 거기에 집중할 수 있냐는 이 부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길지 않은 영상인데 그 방금 이제 그 언급드린 내용을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창업시장과 재밌는 형태의 컨텐츠로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을 하나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 6분 정도 되는, 7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lease do not be cynical. I hate cynicism. For the record, it's my least favorite quality. It doesn't lead anywhere. Nobody in life gets exactly what they thought they were going to get. But if you work really hard and you're kind, amazing things will happen. I'm telling you, amazing things will happen. I heard this quote when I was 15 and back in the lean days, and the quote was, it's nice to be important, but it's more important to be nice. Wow. Just like it happened yesterday, I thought, if I'm ever important one day, I'm gonna be nice to people. If I'm ever important, because I always just wanted to apply that. I just love hearing that. And honestly, brother, being nice, I always say this to people, being nice and kind is literally the easiest thing we can do. It's the easiest compared to being an asshole to people.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친절함을 강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친절하다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주지 않는 것부터 선하게 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남에게 베푸는 것일 수도 있는 등 삶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모호한 개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을 도우려는 자세가 사회적 성공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는 수천 개의 회사에 다양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남을 도우려는 사람, 뺏는 사람, 기브앤테이크 하는 사람 중 누가 성공하게 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다음 테드 영상을 보시죠. But as an organizational psychologist, I spend a lot of time in workplaces, and I find paranoia everywhere. Paranoia is caused by people that I call takers. Takers are self-serving in their interactions. It's all about what can you do for me. The opposite is a giver. It's somebody who approaches most interactions by asking, what can I do for you? I was curious, though, about how common these extremes are, and so I surveyed over 30,000 people across industries around the world's cultures. And I found that most people are right in the middle between giving and taking. They choose this third style called matching. If you're a matcher, you try to keep an even balance of give and take, quid pro quo. I'll do something for you if you do something for me. And that seems like a safe way to live your life. But is it the most effective and productive way to live your life? I had engineers measuring their productivity. I looked at medical students' grades, even salespeople's revenue. And unexpectedly, the worst performers in each of these jobs were the givers. The engineers who got the least work done were the ones who did more favors than they got back. They were so busy doing other people's jobs, they literally ran out of time and energy to get their own work completed. In medical school, the lowest grades belong to the students who agree most strongly with statements like, I love helping others, which suggests the doctor you ought to trust is the one who came to med school with no desire to help anybody. So I wondered then, if givers are the worst performers, who are the best performers? And let me start with the good news. It's not the takers. Takers tend to rise quickly but also fall quickly in most jobs. And they fall at the hands of matchers. If you're a matcher, you believe in an eye for an eye, a just world. And so when you meet a taker, you feel like it's your mission in life to just punish the hell out of that person. Most people are matchers, and that means if you're a taker, it tends to catch up with you eventually. What goes around will come around. And so the logical conclusion is it must be the matchers who are the best performers. But they're not. In every job, in every organization I've ever studied, the best results belong to the givers again. So take a look at some data that I gathered from hundreds of salespeople tracking their revenue. What you can see is that the givers go to both extremes. They make up the majority of the people who bring in the lowest revenue, but also the highest revenue. And the same patterns were true for engineers' productivity and medical students' grades. 친절하게 남을 도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의 이득보다는 정말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주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가장 낮은 성과를 보이는 한편 막대한 성공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또 이런 주는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Go Giver라는 베스트셀러에서 이 준다는 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무엇이든 얻어내는 신탁회사에서 일하는 주인공이 성사시켜야 할 거래를 위해 거물 컨설턴트 회장을 만나 막대한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인 주는 것에 5가지 중요한 법칙들에 대해 배우는 스토리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가치의 법칙, 둘째는 영향력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이 받는 대가보다
얼마나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수입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도움이 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떻게 남에게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사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분은 모두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 자신이 가진 것, 즉 재화나 서비스를 어떻게 베푸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런 고민들 끝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가치 있게 도왔을 때 결국 리턴으로 큰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이죠. 남에게서 어떻게 가져올지부터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시작점 자체가 잘못되어 그런 가치를 창출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판의 법칙, 네 번째는 진심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면 다음에 더 큰 성공의 발판은 바로 평판입니다. 무언가를 줄 때에는 한 명 한 명에게 최고의 평판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일즈계의 전설인 조 자라드는 평판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한 사람을 250명을 대하듯 대하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수용의 법칙입니다. 잘 주는 만큼 잘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서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의 연구에서 주는 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성과를 못 내는 사람들에 속했던 이유가 이 수용의 법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자들은 칭찬이나 자신이 응당받아야 하는 보상이 왔을 때 불편해하거나 꺼림직해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고받는 것을 이분법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 도우며 살고 이를 받아서 더 좋은 위치로 가면 더 큰 것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고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에 기반한 친절함과 남을 도우려고 하는 자세는 실제로 사회적 성공의 가장 핵심이기도 하지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 친절함이 인생 자체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Be kind, be useful, be fearless. The things that last, the things that are important usually have to do with how did you behave? How did you treat other people? Did you work as hard as you could have? Did you do your best? The things that you have control over. When I'm on my deathbed, the things I will remember will be, walking a 4-year-old Malia to the park. I'm not going to remember some headline. I think that's helpful. 열심히 살아가면서 동시에 어떻게 남에게서 뺏어올 수 있을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더 잘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친절함을 겸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성공의 확률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훗날 되돌아보았을 때 진실로 잘 산 인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의 중요한 원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짧은 영상 시청해 보았고요. 그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매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들이죠. 그 사람의 비율과 테이커, 아까 말했었던 엔타이 소셜, 그다음에 기버, 이런 기질들이 이분이 조사를 해봐도 굉장히 이런 형태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는 그 이적 이준자 책에서 언급을 한 그렇게 이 세 가지 기질이 진화적으로 모두 다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그 얘기와 일맥상통한 얘기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들 사회에는 여러분들 주변에는 분명히 10명만 있으면 이 비율대로 그렇게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 팀을 빌딩을 하셨을 때 조금 더 여러분이 원하는 비전을 더 잘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제 경험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장편은 사실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행위 자체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면 이거 제가 조사한 건 아니지만 이게 저한테도 조사지가 왔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 창업자 270명을 대상 우리나라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됐죠.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건강 상태를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스타트업 창업자들 여러분들 이거 되시려고 하는 거죠. 우울증 고위험군 비율이 일반 범용보다 굉장히 높고요. 그렇죠. 불안도 한 2배 높죠. 불안도 2배 높고요. 이 두 가지에는 엄청 공감을 합니다. 이게 창업하고 10년 동안 진짜 정말 그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잔 적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상실감이나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그 멘탈적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일반 사람들보다 더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 강도가 높게. 수면 문제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잠 잘 못 잘 때가 많습니다. 잠 잘 못 잘 때가 많고요. 이거는 의외였는데 이게 문제성 음주라고 불리는 비율은 오히려 성인보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적네요. 술 먹을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종합적인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살의 위험성이나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이거 국내에 있는 유명한 저명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조사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는 행위 자체는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 직전까지는 아까 뭐 비전에 대한 뭐 즐거움 때문에 깨달음에 대한 즐거움 때문에 뭐 즐거움도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 창업 그 순간부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표에 있는 그거를 여러분도 직접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경험하는 걸 왜 하느냐, 그렇죠? 왜 하게 되느냐? 사실 세상은 뭐 세옹지마이기도 하고 절대 뭐 좋은 것만 있거나 절대 나쁜 것만 있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많은 형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또 이것도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직접 보진 않겠지만 실제로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 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절실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아마 특히 본인이 파운더고 대표면 더 그러겠죠. 그럴 때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 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배운다는 거죠. 잘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 배운다는 게 그 동일한 또래에 뭐 여기 국내 성인과 이렇게 비교했는데 그 나이대에 비했을 때 굉장히 뇌가 젊은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많은 걸 흡수하고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그 현실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창업하는 행위를 야생에 나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생에 직접 나가보는 거죠. 그렇죠. 야생에 나가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본인을 배우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즉 아마 직장인들 그 분이 80%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 수강생들 중에 맞아요. 저도 그 창업 전에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부정적인 부분들도 직접 체험을 했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뭐 말랑말랑하고 젊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그 동시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즉 창업을 한다는 행위가 당연히 이거를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대 쉽지 않은 일이고요. 처음 예상했던 대로 일이 펼쳐지거나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늘 뭐 새로운 불확실성 그리고 뭐 사람 인간관계마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뭐 yes 뭐 x면 y고 이런 건 없죠. 모든 건 그저 확률적으로만 이렇게 그 분포한 기질이고 그 사이에서 본인이 어떻게든 그 본인의 비전을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다만 그런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성장하는 행위가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은 스타트업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고통 없이 성장하는 건 없고요. 그게 정확히 이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 비전에 현실화하는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팀 빌딩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이제 비전도 있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팀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남은 건 가장 쉬운 문제, 펀딩을 받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 주제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소프트는 그 투자 유치를 이제 프리 시리즈 A에서 이제 NSC와 킹슬리 벤처스로부터 이렇게 뭐 11억 투자를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래세 캐피탈, 뭐 네이버 이런 벤처 그 자금으로부터 시리즈 A 펀딩을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펀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해하게 됐던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경험하게 됐던 부분들 중에 특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창업 이제 시작하신 분들한테 유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것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그 좋은 비전이 있다는 거와 그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 있다는 것만큼 매력적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스스로 돈까지 많으면 뭐 본인이 직접 펀딩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비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떤 큰 문제를 다루는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본인 한 개인의 돈만 가지기에는 좀 부족할 경우가 많고요. 또는 본인 돈으로 모든 그 자본적인 위험을 진다는 것은 위험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사업의 형태를 할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모험 자본, 그러니까 벤처 자본에 대한 이제 투자 유치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러면은 이제 벤처 투자자들이라든가 그런 모험 자본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 뭐 투자를 하게 될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거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그 창업 비전의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그게 굉장히 구체적인 비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본인이 머릿속에 너무나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 것도 알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사 눈 아니면 투자를 검토하시는 분들에도 그게 정확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뭐 사업 계획서라든가 IR 형태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런 과정들 중에서도 권위의 법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즉 내용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 오류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나오는 공신력 있는 뭐 리서치 자료인지, 뭐 시정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본인이 어떤 솔루션이라든가 프로덕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익스큐션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검토를 하셔서 본인의 비전을 굉장히 명확한 사업 계획서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제가 이번 장표에서 제 사례에서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특히 그거를 이제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업권에 있다 보니까 금융 서비스 업권은 다른 서비스에 비했을 때 조금 더 이 레귤레이션, 즉 그 법에 민감한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업은 그 불법적인 형태의 그런 아니면은 법 때문에 접힐 수 있는 형태에는 뭐 당연히 투자가 안 이루어지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 내에서 저희가 새롭게 만든 그런 거래 시스템이 그 현행법으로는 그 규제 때문에 막혀 있었지만 그 이제 하고 있는 동안 그 혁신금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특례를 지정을 받게 되면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생겼었습니다. 즉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을 기다렸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안전한 그 특별법에 따른 명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이라고 하는 이제 국내 이제 1등 증권사와 함께 그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 시리즈 A 펀딩 때 뭐 미래에셋 캐피탈의 펀딩을 받을 때 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었습니다. 즉 뭐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긴 하겠지만 결국 본인이 그 가지고 있는 비전을 현실화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현실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이 없는지 뭐 그런 그걸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굉장히 꼼꼼하게 사업의 모든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해서 계획 문서에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조언을 좀 드리고요. 물론 이제 그거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 창업을 시작할 때부터 뭐 그런 게 다 준비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뭐 그거 레귤레이션이 지금 당장 좀 뭐 안 되는 것 때문에 뭐 사업을 접어야 되냐 막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뭐 저희가 그 경험했던 것처럼 그 특례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이 그 금융업권 말고도 뭐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그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좀 환경이 좀 좋아진 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런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혁신적인 생각들이 그 비전이 생각들이 법에 저촉이 될 정도까지 하는 뭐 그런 악법이 있다 하게 되면 그거는 빠르게 수정 요청을 하거나 그런 것도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뭐랄까 네거티브 팩터로 받아들이지 말고 꼼꼼히 그냥 자기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꼭 그 부분을 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아보는 형태의 그런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창업 형태를 모험 자본들은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뻔해요. 예를 들어 특별한 기술이 없는 형태의 사업권인데 뭐 예를 들어 장사를 잘해요. 예를 들어 뭐 홍보가 갑자기 잘 됐어. 아니면은 뭐 동네에 있는 뭐 저기 세탁소를 운영을 하는데 뭐 어쨌든 뭐 내가 좀 더 열심히 더 일해. 그래서 돈을 잘 벌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모험 자본들은 그런 사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에 돈을 못 벌 것 같아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모험 자본들은 이제 뭐 100건을 투자를 했을 때 뭐 한두 건의 성공이 그 이제 나머지의 어떤 그 실패들을 전부 다 만회할 정도의 큰 성공이 바라면서 이제 투자하는 자본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본의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중에 굳이 뭐 기술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술이 있는 형태의 뭐 혁신이나 그런 관련된 서비스일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높은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진입장벽 또는 뭐 시장 전체에 대한 어떤 과점적인 위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런 뭐 초기 투자 자금이 뭐 100배, 뭐 1000배 이상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형태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기술이 기반된 그런 벤처 기업이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 명백히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업적으로 그게 보호를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명백하게 그게 고유한 기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신력 있는 방법으로 그 권위가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잘 증명해 주는 투자자들한테 증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렇게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하는 과정 내에서 저희 거래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BM 특허로 이제 출원이 아니라 이제 등록된 형태의 어떤 특허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앞서 언급드렸던 금융위원회를 통한 그런 특별법에 또 그 회사 특례를 지정받는데도 저희가 받았던 이런 특허에 관련된 거래 방법에 대한 특허에 관련된 부분들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특허를 뭐 확보를 해봤자 뭐 본인이 뭐 하는데 뭐 그게 큰 의미가 있겠냐, 이걸로 뭐 내 기술이 정말 보호가 되는 거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기관의 어떤 검증을 받는다, 뭐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명백한 그 정보기관의 이런 그 공신력 있는 어떤 특허증이라든가 뭐 그런 법적인 문서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팁입니다. 그 쿼라소프트도 초창기 프리-A 투자를 받을 때 팁스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팁스 운영사 중에 한 곳인 킹슬리 벤처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팁스는 예를 들어 민간 그 VC, 팁스 운영사를 통해서 투자를 받을 경우에 거기에 매칭돼서 정부가 지원금을 이렇게 제공을 해줘서 그 특히 초창기 기업 밸류도 좀 낮고 그다음에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 내에서 뭐 지분의 희석 없이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서 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제도 이런 거입니다. 뭐 그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요. 저희 쿼라소프트도 이거를 팁스도 받았었고 팁스와 연계된 뭐 여러 가지 또 추가 그 정부 지원 그 자금들에 대해서도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 시리즈 A 펀딩 이후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스트 팁스 졸업 기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선별을 해서 또 추가적인 또 정부 지원금을 주는 제도와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정부 지원 대조 중에 뭐 이렇게 창업 그 제도 중에 가장 그 추천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이번 그 교육 과정을 수료하시고 처음에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팁스 운용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투자를 받을 때 뭐 엔젤 투자나 뭐 시드 투자를 받을 때 이런 팁스 운용사를 통해서 받게 됐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그거와 연계돼서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 활용해 주시면 뭐 저는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 저희가 또 이용한 제도이기도 한데요.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그 저희 기술을 담보로, 예를 들어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이제 저리로, 그다음에 그것도 예를 들어 뭐 연대보증이나 그런 개념이 없는 굉장히 낮은 저리로 그 정부 지원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투자 유치와 이렇게 뭐 지분 투자를 받는 것이 물론 뭐 많이 선호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보증을 해주는 이 기술 보증 기금이나 이런 자금을 이용하는 것도 창업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희석 없이, 그러니까 다일루션 없이,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받게 되면 이제 추가 증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본인의 이제 지분율이 낮아지는 이제 그런 그 팩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약간 그 정부에서 그래도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잘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술 보증 기금이라든가 또는 또 신용 보증 기금, 이런 제도들을 잘 이용하게 되게 되면 이제 꼭 필요한 자금을 그런 그 다일루션이라든가 지분에 대한 뭐 그런 그 부담 없이 그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앞서 언급드렸던 그 세 가지 뭐 그 이야기의 뭐 마지막 결론일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비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팀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비전과 팀이 있다는 것을 정확한 이제 사업 계획서 형태로, 그다음에 권위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 계획서 형태로 잘 정리를 하게 되면 다양한 이런 정부 지원 제도라든가 국내에 있는 모험 자본, 기술 그 벤처 모험 자본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펀드 유치를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들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그런 창업의 과정에 이제 들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창업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